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투자자들은 대체 우리는 중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미국 시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이고 우리는 얼마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헝다그룹 파산설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도 약간 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미 증시도 크게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 흐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화 채권은 22일 날 해결을 했다. 그런데 달러 채권 이자는 지급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29일 날 지급이 돼야 될 달러 채권 이자도 많아요. 근데 993억도 갚지 못했는데 제가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려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 끌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표면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위험성은 좀 있고 그렇다고 해도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포트까지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채권 계약 때 보면 30일 정도는 네가 늦게 줘도 괜찮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 다만 이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중국 정부가 뻔히 이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국 정부는 이 헝다그룹의 파산 사태는 어쩔 수 없다. 다만 이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헝다그룹 사태는 왜 나타났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때문에 나타났다. 패권 전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헝다그룹이 만약에 파산을 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건데 지금 중국의 GDP의 한 2%를 채무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중국 정부의 재정의 한 절반 가까이 40~50%를 부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 정부는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정부가 이 선택을 했을까요? 중국 정부가 집값 안정시키려고 은행에서 야 너희들 부실채권들 빨리빨리 받아들여 이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야 우리 한번 만나자 했더니 시진핑이 안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게 항상 정해졌잖아요. 신장 이구르 처우 개선해라. 또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하지 마라. 또는 대만 주변에 군사활동하지 마라. 이건데 결국 이건 중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이든이 뭔가 손잡아보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하네. 그래서 결국은 그럼 우리가 경제 내순환이라는 정책을 해서 우리가 외세 공격에 방어를 하면서 일정 기간은 잘 버티게 되면 우리가 힘을 키워서 외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자. 이게 바로 경제 내순환인데 자, 류교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이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죠. 자,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이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헝다그룹의 파산이 본격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딱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율, 하나는 유가금리 환율. 이렇게 세 가지로 중국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원유는 지난번에 마이너스 40달러까지 WTI가 폭락을 했을 때 이때 전 세계가 하루 만에 쓸 수 있는 1.5배를 다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싼 가격에. 그리고 금리 부분은 아직도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기는 아직도 좀 2022년도나 2023년도로 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 환율이 문제라고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한 4조 달러 정도의 어떤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그걸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안화 방어하는데 1조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3조 달러가 남았는데 공산당이 어려울 때마다 이 자금들이 공산당 간부들이 다들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이야기가 뉴스로도 간간히 나오기도 하죠. 자, 그만큼 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미국의 위안 시장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달러들을 이쪽으로 본국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홍콩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했고 그것 때문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촉발이 됐던 거죠. 자, 경우에 어떻든 다른 것은 다 해보고 있는데 이 환율 시장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근데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지금 부동산 버블이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고 회색 코뿔소는 이미 예견은 돼 있다. 덩치 큰 코뿔소가 다가오는 걸 알지만 막상 다가오니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 여파가 크더라.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버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버블이 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동산을 팔고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 외국계 자금이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버블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놔두다가는 나중에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잘 안 좋아진다. 그랬을 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황다그룹 저건 빨리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 이런 흐름 때문에 최근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한 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황다그룹은 이미 뭐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 정부에서 황다그룹 관계자 불러놓고 야 이거 너희 부동산 주택 아파트 지어줄 거 지금 안 지어주니 민심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잘 달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주문을 받았는지 이 헝다그룹이 헝다그룹의 자회사가 헝다차이프인데 여기서 재테크 상품 판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회장이나 또 헝다차이프 사장이 여기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이것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들도 어려운 사정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줄 수 없다. 우리 너희 못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대마불사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를 구조조정을 해야만 부동산 버블을 일단 초기 진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으니 지금 채권 순위를 따져봤더니 1순위는 국유은행이고 2순위 지방정부은행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긴다. 다만 3순위, 4순위는 개인이고 기업이니 이 사람들은 사회보장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주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헝다그룹 사태, 뭐 처음에는 리먼 사태처럼 국제금융시장은 흔들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실리는 챙기고 사회보장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뭔가 보상해주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된다. 다만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채무 변제 기간이 30일이잖아요. 유예 기간이. 이 동안에 뭔가 좋은 성과가 나오면 되는데 만약 이게 이제 30일 이후에도 이게 본격화 된다면 그때는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우리 시장이 안 올라가는 것은 뭐냐? 중국과 연관이 많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어때요? 최근에 이 주말 동안 연휴 동안 쉴 동안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고요.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지만 고점에서 밀려서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외국인들은 야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을 포트로 가져가야 되는데 비중을 근데 중국이 안 좋아.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비중을 덜어내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시장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올라가도 크게 안 올라간 거니까 지난 금요일 날 조정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는 어떻게든 변곡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반드시 치고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한두 개 쿡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최근에 시장이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거든요. 지수는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토끼처럼 튀어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토끼가 튀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날아가고 있죠. 개는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양세죠. 그러니까 지수 관련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들은 날아가는 토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격이 되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최근에 개그름 장세에서도 강하게 튀어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 LNF 같은 종목이죠. 테슬라양 MA 양극재 수주를 5조 원 정도 앞으로 진행할 것 같다. 2023년도까지. 그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자, 근데 바닥권에서 13배 정도 튀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튀어 올라갔고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올라갔던 종목은 뭡니까? 이 한국 BNC 같은 종목이죠. 세계 최초로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안트로퀴노롤 FT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상 2상을 지나서 이제 임상 3상이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뭐 시판 기대감이 있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그때는 이쪽이었고 올해 1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개그림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10배 이상 오른 종목을 주식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텐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오른 종목을 텐베거라고 하는데 이게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아시죠?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 피터 린치가 힘누타 종목을 찾으라고 조언하면서 이런 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꿈이 있는 거죠. 꿈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뭐 2차 전지 미래차 쪽에 꿈이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 안 좋은데 백신까지도 돌파 감염이 나와? 그러면 지금은 지난번에 우리 타미플루처럼 그런 어떤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꿈이 있는 종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텐베거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주식, 텐베거 종목을 찾아라. 근데 결국은 텐베거 종목이라는 것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LNF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NCMA 양극재 뭐 5조 원 수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또. 자, 이때 보면 마지막 불꽃 랠리 구간은 대부분 주도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텐베거 종목을 발굴하는 것은 결국 주도주를 발굴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베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텐버거가 뭐야? 뭐 햄버거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텐베거는 10. 베거는 루타입니다. 그러니까 10루타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에서 10루타가 있습니까? 없죠.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이런 야구 용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증권가에서는 10배 이상 수익률이 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이건 야구로 치면 홈런이 아니라 10루타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꿈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루이비통 가방, 여성분들 좋아하시죠? 다들 루이비통 가방, 뭐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소비자가 루이비통 가방을 꿈꾸는 것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꿈이 있는 종목에 미래 성장성이 있어, 실적도 잘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잘 올라갔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뭐 우주관광 관련해서 버진 갤럭틱이나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로블록스도 10루타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이 몰리고 있죠. 과거 보면 테슬라나 애플, 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10루타 종목을 칠 수 있는 종목은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굴뚝산업 이런 쪽에서 10루타 종목을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냐? 신성장 동력을 갖춘 미래차 쪽,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소차도 뭐 2차 전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수소차는 태생적으로 열 효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H2O, 물이 발생되잖아요. 겨울에 물 나오는데 차에서 물이 있으면 그 물 때문에 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가동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히터도 필요하고 히터를 돌리려면 컴프레셔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주변 장치가 많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발생시켜도 이쪽에 많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구동하는 데 쓰는 효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발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차 전지는 다 끝났다고,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하지만 또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감안해 보면 2차 전지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코로나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들 중에서 10백의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0백의 종목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제 그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국지간 종목들도 왕왕 10백의 종목으로 발전합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2004년에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호텔신라가 글로벌 빅3로 거듭나겠다 해서 우리가 장기 성장 전략을 가지고 면세점 잘 키워서 빅3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폭증을 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제가 증권사에서 이제 5,000원에 제시를 해드렸어요. 5,000원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한 세 분의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게 한 배 정도, 100% 정도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이 웬떡이냐 하면서 제가 주문을 놓고 팔기도 전에 이걸 먼저 알아서 파시더라는 이야기죠. 전화해서 이거 팔아줘.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이 국지간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미래 장기 성장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제죠. 이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좀 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주로 주장했던 사람이 뭐냐면 션 애킨스라는 미국의 교수가, 이 사람이 말라리아에는 정통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신풍제약을 보고 이 피라맥스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외국계 자금도 들어오고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신풍제약 24배나 상승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급등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때 살짝 흔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할 때 이틀 있다가 올라갔는데, 이 마지막 날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계속 수직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끝까지 들고 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걸출한 스타 종목들은 처음에 잘 잡으면 좋다는 이야기죠. HLB가 최근에 한 더블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 보면 2,000원대 뭐 이럴 때 보면 급등을 했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낮방송에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HLB는 인공간 재료다. 우리 신장투석기처럼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수술하기 전까지는 인공적으로 돼지간을 잘게 썰어서 여기에 활성탄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물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숯가루 뭐 정화 작용이 있다고 하죠. 돼지간과 이게 합해서 뭔가 피를 통과시키면 이 피가 걸러진다. 그 자료 때문에 처음에는 움직였는데, 이제는 뭐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병용투여도 한다, 못다 한다 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고객 중에 이때 당시 한 2억 5천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과천 종합창사에 한 70세 연세가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종목만 오르지, 나는 한 종목만 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종목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또 돈이 불러날 때마다 이 종목을 생기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2억 5천이 뭐 45억 가더니 100억을 가더니, 얼마 전에는 저희 투자자들에게 교육할 때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한 200억까지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 투자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10배거.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수소차가 10배거가 나온다, 어디서 10배거가 나온다, 이런 10배거 종목을 좀 뽑아달라, 아니면 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럼 이번 주제는 10배거 종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10배거를 말씀드렸는데, 자, 10년 동안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10배거 종목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삼리식품, 조광피역,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보면 2015년을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10배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다만 10년을 담아도 마이너스가 된 곳이 283곳이라는 거죠. 장기 투자가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투자자들한테 여쭤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를 기다릴 수 있냐, 그러니까 1주는 기본으로 기다릴 수 있다. 2주가 되면 그래도 못 가면 슬슬 짜증이 나고, 한 달이 되면 인내 한계에 봉착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텐베그 종목이 좋은데 기다릴 수는 없어. 왜? 우리는 자금을 벌어서 생활 자금으로도 쓰고 또는 뭣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 달 이상 기다리라면 정말 힘들다. 투자자에게 기다리면 용광로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괴로움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서 미래 성장성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데, 우리는 당장 현 상황에서는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또 생활비로도 써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텐베그가 지루하다면 원베거, 투베거, 반베거, 원베거 한 배, 투베거 두 배, 반베거 잘라서 50%만 놔도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만족입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요, 장기 저렇게 급등하는 것도 좋지만 기다림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몇 퍼센트 이거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살림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야 오늘 단타 쳐서 몇 퍼센트 먹었어. 이건 나쁜 거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승 초기에 좋은 종목을 사서 이 종목이 급등하면 팔아주는 이런 것은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텐베거가 지루하다면 원베거, 투베거, 반베거 이런 투자를 하는 베거 투자를 하는 게 어떻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을 여행하면 꼭 먹어봐야 될 햄버거 맛집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저는 햄버거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막 큰 그런 버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려면 입 찢어져요. 그리고 다 이게 물이 있는 것은 그냥 막 옆으로 다 쏟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햄버거를 정말 잘 드시는 분들은 이걸 칼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포크로 콕콕 찍어 먹죠. 그렇게 하면 흐르지도 않고 품위 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 베거 종목은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고 참 기분 좋게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는 베거 맛집이 없을까? 그래, 좋아. 송관영 대표가 텐베거 아니라도 원베거, 투베거, 반베거 이런 베거 종목을 공략하면 된다고 했는데 한국 경제에는 그런 맛집이 없을까 보면 아까 우리 MC께서 뭐 분기 베스트, 3분기, 월간 베스트 또 주간으로 해서 제가 총 3주 동안에 4주 동안에 3주를 이제 수익률 베스트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한국 경제 간판 이제 베거 맛집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베거 맛집 중에서 가장 평이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좋아야만 이 집 맛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기가 많이 달린 그런 집을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한국 경제에서 공식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는 쪽에서 이런 것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총 9월달 4주가 있었는데 3주 동안 1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자, 9월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됐었는데, 자, 그럼 제가 그동안에 이 9월 달에 베거 맛집을 운영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였냐? 아까 테슬라양 NCM의 양극재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 LNH를 보면 밑에서부터는 텐베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 몇 년을 한 1년, 2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마지막 이 급등 구간만 먹을 수 없을까? 그것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초기에서 먹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바로 베거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투자자들께 2차 전지가 대세 종목이다.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 BM이나 대주전자 재료들을 잡아드린다고 오늘 저 공략하자 해놓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이거 공략하시죠 해서 이날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비중을 추가해드렸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2주 만에 66%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차익 실현을 좀 고점에서 해드렸더니 좀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 또는 코스모학은 제가 대주전자재료 또는 에코프로 비엠을 못 잡아드려서, 자, 이번에는 이 전기차 수직 계열화 기대감이 있는 코스모학을 공략해 보시죠 했는데 7만 8초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게 한 3주 만에 78%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고점에서 다 팔아드리지 못했어요. 일부는 차익 실현했는데 지금 일부를 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투자자들은 이 2주, 3주를 넘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급등할 때 다 팔아주는 게 차익 실현 시켜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한 2, 3주 내에 한 달 이내에 모든 승부가 날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다만 이제 정비를 초기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제 리포트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연말 작성을 해서 연말 아침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점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더니 단기 100% 올라가십니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종목을 공략해 드렸고,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온다 했죠. 그 주도주 섹터 내에서도 종목 순환매가 나오고 또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고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어떨 때는 LNF가 올라가고 어떨 때는 CIS가 올라가고 그런데 요날 이제 제가 예고를 해서 저는 항상 예고를 해드립니다. 자, 이 종목이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공략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리포트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3일 만에 한 33%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눌러주고 또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그냥 3일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반대거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간혹 하다 보면 이렇게 제대로 걸리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매집을 해드렸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100%가 넘었습니다. 원배거 종목이죠. 한 두어 달을 길어봐야 130%, 120%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저도 생각을 잘못했죠. 차라리 이때 모든 걸 다 차익 실현할 건데 이때 꼭지에서 잘 차익 실현을 일부러 해드렸다고요. 나머지 아쉬움이 남아서 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때 팔아주는 게 기간상으로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홈런을 치겠다. 텐베거 종목 홈런을 치겠다. 이거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쥐고 볼은 치지 말고 스트라이킹만 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떨 때는 1루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잘 맞으면 홈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텐베거 종목을 공략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 성장성과 꿈이 있는 종목을 상승 초기에 좋은 타이밍에서 공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타이밍을 발굴하는 방법을 바쁘더라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무조건 공략을 하실 때 어떻게 공략하시면 되냐면 대부분 양봉이 생길 때 따라가신다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정배열 초기에서 몸통을 줄이는 날 요런 날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매수를 할 때 하나만 딱 생각을 하세요. 아, 이 종목이 정배열이 되니까. 정배열은 뭐예요? 바른 배열. 쇳덩이 나무토막 물에 띄었어. 이건 물에 뜨고 이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가벼운 게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5일선이 이겁니다. 21선입니다. 61선 여기 있겠죠. 120선 여기 있겠죠. 이렇게 정배열이 된 상황에서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몸통을 줄여준다. 이런 종목만 이런 날만 공략하면 대부분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매수할 때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또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도 저 보세요. 중간에 들어가고 싶더라도 다른 날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몸통을 줄이는 날, 5일선 위에서 몸통을 줄이는 날, 이런 날은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으면 장대 양봉이 생길 테고 매도세가 많으면 음봉이 떨어질 거예요. 자, 저점에서 매수세가 많으면 아랫꼬리가 만들어질 테고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면 윗수염이 달릴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물량을 거머쥐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투자자들이 환호할 때 이때 물량을 내어주는 게 저들의 의무고 그렇게 해야만 저들도 성공을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저네들은 마지막에 날리기 전에 물량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몸통을 줄이는 날, 5일선에서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매수하는데 큰 그게 될 겁니다. 근데 저도 보면 6월 달부터 히트 수익률을 진행했는데 한 달 만에 52%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다고요. 근데 문제는 5월 달에 저렇게 됐고 6월 달에 7월 달에도 제가 히트 수익률이 뭐 베스트 파트너 됐는데 8월 달은 제가 안 됐어요. 8월 달. 왜 안 됐을까요? 이때는 제가 주도주를 공략을 안 해드렸어요. 저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 못했냐?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 제가 최대한 안정적인 종목으로 하다 보고 또 타사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안전적인 종목은 좋은데 잘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땐 주도주 매매를 안 했을 때는 약간 안 되더라. 근데 8월 달 안 됐는데 뭐 8월 중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3분기 9월 또 9월 달에 4번 중에 3번을 이제 제가 1등을 하더라. 수익률을 봤을 때. 그렇다면 그 방법이 맞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배거 종목을 공략하자. 우리가 10배거가 좋지만 10배거보다는 기다릴 수 없으니 원배거, 투배거, 반배거를 공략을 하는데 이것 또한 내가 꼭 이걸 뭐 대박을 치겠다 이거보다는 정말로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종목을 상승 초기에 공략한다면 이게 바로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서 배거 종목이 되더라. 근데 이 배거 종목은 항상 시장에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이슈가 있어야 돼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이런 대규모 수주 기대감 이런 재료가 있고 미래 성장성에 따라서 뭐 자동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월을 주도할 수 있는 배거 종목은 뭐냐? 몇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1, 2주 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 세종의사당 관련주를 잘 보자.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유라테크를 제시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4일 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죠.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그럼 27일이나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 7월 30일 날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같이 그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 이런 합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고 뭐 그 기간 동안 27일에서 29일 동안은 시장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10월 달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0월 달 배거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잠시 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 그쪽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휴 후에 미국 증시 흐름 한꺼번에 반영을 시킬 테다. 우리는 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갑자기 블랙스완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 시장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2차 전지, 치료제, 또 새롭게 떠오르는 백신 이런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토요일 날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유바이오로직스가 희한하게 재료가 뜨면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바이오리더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버키 스튜디오는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좀 58%까지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맞냐? 헝다구리의 파산 리스크나 또 미국은 예산안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 리바운딩 후에 눌림목을 주고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헝다그룹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음봉 떨어지는 것을. 다만 외국인들이 신흥국 쪽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시장은 매수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음 주에 움직일 쪽은 역시 코로나가 뭐 3,000명 육박하고 하면서 경구형 치료제 일부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영원한 꿈을 안고 가는 거죠. 그다음 수소차 쪽도 좀 살펴봐야 되고 세종의사당이나 대북주도 살펴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좀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11시 그리고 일요일 날 11시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